과연 상인의 말대로 한 쌍의 자수정을 맞대자 정말 보라색 마력이 생성되어 나왔지. 유지왕은 무척 기뻐하며 그 상인에게 무역 독점권을 주고 마법 연성을 위해 고대 왕국의 어딘가에 멋진 지하 마법 수련장을 건설했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지하 수련장에서 마력을 무한대로 흡수할 수 있는 한 쌍의 자수정을 이용하여 매일 마법을 수련했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그중 한 개의 자수정은 가지고 나오고 다른 자수정은 마법진으로 봉인해 놓았대.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 쌍의 자수정으로 마법 수련을 하기 시작한 지 정확히 보름 후 고대 왕국은 멸망하고 유지왕도 실종되어 지하의 마법 수련장과 한 쌍의 자수정은 영원히 땅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대. 한 쌍의 자수정. 전설로만 전해져 내려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유지왕과 한 쌍의 자수정은 사실이었어. 지금 우리는 엄청난 역사적 유물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 어찌 흥분이 안 되고 몸이 떨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 내 말을 듣고 보니 나도 흥분되고 몸과 마음이 떨려옴을 느껴. 정말 우리 마법사에게 꼭 필요한 굉장한 보물이 몇백 년의 세월이 흐른 후 지금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해. 그렇지? 어쩌면 진원원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닐까? 그럴지도 몰라. 근데 설아, 이 한 쌍의 자수정은 내가 몸에 지니고 다녀. 하루에 1시간씩 마력을 흡수한다면 어느 날인가는 너의 마법의 수준이 몰라보게 상승해 있을 거야. 하령아, 너도 사용해. 나는 괜찮아. 지금의 나의 마력으로도 충분해.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 한 쌍의 자수정에서 마력이 무한대로 나온다고 해서 모두 흡수할 수는 없어. 사람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력의 용량을 초과하면 오히려 폭주할 수가 있으니 반드시 시간을 지켜야만 해. 알았지? 응. 알았어. 그리고 고마워. 한아령은 장식대에서 한 쌍의 자수정을 꺼내 빙설아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유지왕의 해골을 수습하여 진원원이 예상하지 못한 마법으로 출입구의 돌을 움직여 밖으로 나왔다. 마법을 연성하지 못한 채 해골이 되어 몇백 년을 어두운 지하 공간에 갇혀있던 유지왕을 언덕의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둘은 서둘러 그곳을 벗어났다. 제7장 수양군주 백은비. 효국 황성 예안. 예안은 황궁과 이를 둘러싼 내성 그리고 황성을 둘러싼 외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내성은 남쪽의 주장문, 북쪽의 현무문, 동쪽의 청룡문, 서쪽의 백호문이 있었으나 주장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성문은 비상시나 황제가 행차시만 개폐했다. 내성의 주장문에서 외성의 남문까지는 대로가 길게 뻗어 있었다. 주작대로의 동서로 많은 소로가 만들어져 있었고 도로 사이에는 민가나 상가 그리고 관리의 저택이 형성되어 있었다. 외성도 동, 서, 남, 북에 4개의 성문이 있었으나 남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개의 성문 역시 평시에는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다. 또한 내성 주장문은 관리나 황궁과 관련 있는 자들만이 드나들었고 일반 평민이나 상민들은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외성 남문은 2명의 수비병이 지키고 있었으나 항상 열려있어 누구나 드나들 수 있었다. 그 황성의 주작대로 한아령과 빙설아는 예안에 도착하여 남문을 지나 주작대로를 걷고 있었다. 이들이 예안에 온 것은 예안은 효국의 수도로서 전국 각지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할 수 있어 천설에 대한 소문이나 소식을 알 수 있지 않나 해서였다. 막상 어떻게 천설을 찾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기 때문이었다. 이때 이들의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이들이 소리나는 곳을 돌아보니 세 필의 말이 천천히 오고 있었다. 맨 앞에 오는 흑말엔 무장한 무사가, 가운데 백마른 손에 채찍을 돌돌 말아든 여자가, 마지막 흑마른 역시 무장한 무사가 타고 있었다. 맨 앞에 무사는 연신 물러거라. 수양군주님의 행차시다라는 소리를 외치고 있었다. 수양군주는 효국 유일한 친왕인 북제 복정왕 백효담의 딸 백은비였다.
복정왕은 황제의 친동생이었다. 백은비는 무남동녀 금지옥엽으로 온갖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자라서 인지는 몰라도 방자하고 교만하였다. 게다가 무예 특히 채찍술은 효국의 제1인자로 최고수였기에 오만과 독선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몰랐다. 대로를 오고 가는 사람들 모두 고개를 굽히며 예를 갖추었다. 느긋하게 가고 있던 수양군주가 급히 말고삐를 잡아당겨 말을 세웠다. 그리곤 한아령과 빙설아를 향하여 소리쳤다. 거기 너희들 무례하구나. 어찌 본 군주를 보고도 예를 갖추지 않는 것이야? 한아령과 빙설아가 수양군주를 보았다. 수양군주는 한아령과 빙설아를 뚫어지게 바라보다 갑자기 들고 있던 채찍으로 그들을 향해 내려쳤다. 수양군주의 채찍은 금속재로 만들어졌다. 채찍은 적시에 손목을 끈듯이 꺾어내 뻗으면 자체의 무게와 순간적인 가속으로 그 위력이 대단한 무기였다. 또한 채찍은 완전히 뻗었을 때가 아니라 뻗고 다시 돌아올 때가 가장 빨랐다. 그래서 빠른 연속 공격이 가능했다. 채찍은 사람의 몸에 제대로 닿으면 살점이 통째로 뜯겨나갈 정도로 매서운 무기였다. 채찍이 날아오면 검으로 내리쳐서 끊을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채찍은 손잡이 가장 끝부분을 살짝만 움직여도 채찍 전체에 힘이 전달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대단히 단단하고 치밀하게 되어 있어서 검이 맞받아치는 순간 채찍이 절단되는 게 아니고 유연하게 구부러지면서 검을 돌아서 들고 있는 사람을 타격하거나 검에 감기기 때문이었다. 채찍이 날아오는 것을 본 한아령은 방어마법을 시전했다. 한아령과 빙설아 앞에 보호막이 쳐졌고 채찍은 보호막에 막혀 되돌아갔다. 수양군주는 마법에 관해서는 무지였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마법사를 상대한 적도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도 없었다. 그녀의 머리에 마법사는 아예 없었다. 따라서 채찍이 보호막에 막혀 돌아왔음을 전혀 알 리가 없었다. 그녀는 채찍이 둘의 몸에 닿기도 전에 돌아오자 좀 더 다가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다시 내뻗었다. 그러나 역시 채찍은 둘의 몸 가까이 갔다가 되돌아왔다. 그녀가 채찍을 쓴 이래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기에 두 번이나 실패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한아령과 빙설아는 말을 주고받으며 태연히 앞으로 걸어갔다. 수양군주가 무사들에게 말했다. 저 둘을 잡아. 예, 군주. 하고 호위무사가 대답하며 말에서 내려 칼을 뽑아들고 한아령과 빙설아에게 달려갔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강한 바람에 막혀 더 이상 전진을 못한 채 나아가지도 돌아오지도 못하고 있었다. 순간 세찬 바람이 멈추고 무사들은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수양군주는 이 일련의 상황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